서문중, 치밀함과 공정함으로 숙종의 신임을 받은 재상. 출생과 성장 배경, 그리고 늦은 출사. 서문중은 1634년 인조 12년 명문가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대구, 자는 도윤, 호는 몽어정이다. 그의 가문은 화려했다. 증조부 서성은 판서를 지냈고 친조부 서경주는 선조의 사위인 달성이었으며 양조부 서경우는 우의정에 올랐다. 그러나 정작 서문중 개인의 출발은 순탄치 않았다. 아버지 서원리가 함경도 관찰사를 지냈으나 후사가 없어 조카뻘인 서문중을 양자로 들였고 그의 양모는 다름 아닌 영의정 김육의 딸이었다. 이런 화려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서문중의 벼슬길은 유난히 늦게 열렸다. 26세부터 36세 사이,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활발히 관직에 나설 시기에 친가와 양가의 부모가 연이어 세상을 떠나면서 상례를 치르느라 세월을 다 보내야 했다. 결국 40살이 되어서야 학행으로 천거되어 동문교관이라는 종구품의 미관말직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 지방 청소년들에게 기초교육을 가르치는 이 자리는 재직기간이 450일로 정해진 그야말로 말단 중의 말단이었다. 늦깎이 장원급제와 파격적인 승진. 천거로 관직에 나선 탓에 서문중은 청도군수, 이천부사, 상주목사 등 지방직을 전전해야 했다. 그러나 인생의 전환점은 뜻밖의 곳에서 찾아왔다. 1680년 47세의 나이로 상주목사로 재직하던 그는 정시문과에 응시하여 늦가기 장원급제를 이뤄냈다. 이 파격적인 성취로 그는 곧바로 정삼품 통정대부를 제수받았는데 이는 지방직의 업적만으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파격적인 품계였다. 이후 그의 승진 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빨라졌다. 48세의 광주부윤, 49세에는 경상도 관찰사에 제수되었는데 이때는 오히려 너무 빠른 승진이라는 언관들의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서문중은 눈치껏 부임하지 않고 버텼고 결국 조정은 그를 승지로 돌려앉혔다. 이듬해에는 호조 참판에 제수되었는데 관례에 따라 대신들이 도로 거두어들이자고 청했지만 숙종은 단호했다. 승정원에서 오래 겪어보니 쓸만함을 알았기에 쓴 것이다. 임금의 이 한마디는 서문중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두터웠는지를 잘 보여준다. 백성을 향한 따뜻한 시선. 서문중이 역사에 남긴 가장 인상적인 면모는 형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백성을 향한 연민이었다. 그는 여러 차례 상소를 올려 가혹한 법 적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황해도에서 아비의 죄를 아들에게, 남편의 죄를 아내에게 증언하도록 강요한 사건이 벌어지자 서문중은 강하게 반발했다. 신문하여 승복하지 않으면 왕법에 관계가 있고 실토하여 법에 의해 죽게 되면 풍속과 교화에 어긋나니 이는 임금이 형벌로서 정치를 보조하는 뜻이 아닙니다. 가족 간의 천륜을 해치면서까지 법을 집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그의 신념이 담긴 발언이었다. 함경도에서는 더욱 애처로운 사건이 있었다. 낳은 아들을 기르지 않은 어머니가 중죄를 받게 되자 서문중은 이렇게 변호했다. 가난한 백성이 아들을 낳으면 부역의 어려움을 걱정하여 잔인한 마음이 자애로운 마음보다 앞서니 그 정상이 실로 가엾고 불쌍합니다. 굶주림과 과도한 부역이 부모로 하여금 자식을 버리게 만드는 현실을 직시하고 법 이전의 그 배경을 헤아려야 한다는 그의 통찰이 돋보인다. 가장 인상 깊은 것은 사형 통계에 대한 그의 날카로운 분석이었다. 그는 1628년 인조 6년에는 6년간 사형 단죄가 8건이었고 1652년 효종 3년에는 4년간 16건이었는데 최근에는 3년 만에 무려 41건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5, 60년 사이에 사형 집행이 거의 10배로 늘어난 것은 단순히 백성의 마음이 사나워진 탓이 아니라 법령이 점점 치밀해지고 사형이 더욱 많아져서 그런 것이라는 그의 진단은 오늘날로 치면 형사정책의 인플레이션을 경계한 셈이다. 숙종은 이 의견을 받아들여 실제법 개정에 반영하게 했다. 또한 그는 사치 풍조에 대해서도 직언을 서슴지 않았다. 임금에게 아뢰기를 자신의 할머니이자 선조의 딸 정신옹주가 선왕이 버린 헌 옷을 뜯어 고쳐 입고 거친 베옷으로 평생을 사셨다고 하면서 임금이 검소함을 몸소 실천해야 한다고 진언했다. 왕실 어른의 검소한 일화를 직접 예로 든 이 발언의 숙종도 절실한 말이라며 칭찬했다고 한다.
광주 부윤과 영남 관찰사 시절의 실무 능력. 서문중은 탁상 공론에 그치지 않고 실무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광주 부윤 시절에는 남한산성의 과중한 부역을 줄이고 세곡을 산성에 비축해 군량으로 활용하도록 건의해 백성과 군사 모두를 만족시켰다. 영남 관찰사로 부임했을 때는 넓은 지역의 산더미처럼 쌓인 소송 문서를 밤낮 없이 처리했다. 판결이 워낙 적정해서 백성들이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을 정도였다고 한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섬과 변방까지 직접 순시하며 수군의 실태를 살펴 17가지 개선안을 조목별로 올리기도 했다. 병이 나서 사직을 청했을 때도 백성들이 애석해하며 유임을 청원했을 정도로 그의 치적은 인정받았다. 훗날 강화도와 남한산성의 군량이 기근 구제로 크게 줄어들었을 때도 서문중은 황해도의 배와 호남의 쌀을 끌어모아 저축을 원상 복구시켰다. 이 과정에서 그는 아전이나 상인들의 농간을 일절 용납하지 않았는데 이 청렴함을 당시 식자들이 특히 높이 평가했다.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서문중의 관직 생활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1689년 기사황국으로 인현왕후가 폐위되자 그는 스스로 모든 직책을 내려놓고 금천으로 물러났다. 그러나 남인들은 그가 서울 가까이 있는 것조차 꺼려 안변부사로 내쫓아버렸다. 1694년 갑술황국으로 정세가 다시 뒤집혀 인현왕후가 복위 되자 서인들이 재등용되었고 서문중도 병조판서로 복귀했다. 그런데 이때 흥미로운 장면이 펼쳐진다. 남인들이 대거 축출되면서 정치 보복성 대옥사가 일어날 조짐이 보이자 서문중은 이에 동조하지 않고 오직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옥사를 심리했다. 이런 원칙적인 태도는 오히려 정적들의 미움을 사서 훗날 그를 헐뜯는 빌미가 되었다. 결국 여론에 밀려 그는 스스로 죄를 자인하고 벌을 청해야 했다. 이후 사관이 그의 정승 발탁을 두고 거칠고 학식이 없다며 박한 평가를 남긴 것을 보면 서문중이 순수한 학문적 명망보다는 실무 능력과 강직함으로 승부한 인물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외교 참사와 굴욕 그리고 재기. 서문중의 생애에서 가장 극적인 사건은 1697년 64세의 나이로 청나라의 세자 책봉을 주청하러 갔던 일이다. 조정에서는 그가 감히 사양하지 못할 것을 알고 일부러 그를 사신으로 추천했다. 북경에 도착한 서문중 일행은 청나라 관리들의 뇌물 요구에 시달렸다. 2,000금을 약속하며 초안을 손봐달라 청했고 나중에는 6,000금까지 제시했지만 청나라 예부는 대명회전을 근거로 국왕의 나이가 50세 미만이라는 이유를 들어 세자 책봉을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빈손으로 돌아온 사신단에 대한 숙종의 진노는 대단했다. 사신이 된 자가 당연히 머리가 부서지도록 죽을 힘을 다해 다투어야 할 것인데 임금을 욕되게 한 것이 심하다며 서문중을 비롯한 사신단 전원의 관작을 삭탈하고 도성 밖으로 내쫓았다. 평생 쌓아온 공로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위기였다. 그러나 서문중은 좌절하지 않았다. 여러 차례 대죄하며 사면을 청했고 결국 가뭄을 계기로 관직이 회복되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굴욕적인 사건 이후 그의 정치 인생은 오히려 정점을 향해 나아갔다. 우의정을 거쳐 마침내 영의정의 자리에까지 올랐으니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다. 세 차례의 영의정 그리고 끊임없는 사직 상소. 서문중은 1700년부터 1702년까지 무려 3차례에 걸쳐 영의정을 지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그가 이 자리를 몹시 부담스러워했다는 사실이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40번이 넘게 영의정 사면을 청했고 한 번은 50번째 사직 상소를 올렸다는 기록도 있다. 이쯤 되면 사직 상소를 올리는 것이 그의 일과 중 하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숙종은 그때마다 마음을 편안히 하여 사직하지 말라며 만류했다. 영의정 재직 중에도 그의 강직함은 여전했다. 겨울철 우레가 치자 삼정승과 육조판서를 불러 대책을 논한 자리에서 서문중은 궁궐 신축이 백성에게 폐가 된다고 지적하며 옛 선조들의 검소한 사례를 들어 임금을 설득했다. 심지어 임금이 노기를 띠자 옛날 선조 임금 때 시험관이 후궁을 늘리지 말라는 취지로 시험 문제를 냈던 일화를 인용하며 신하가 가나는 길은 정감뿐 아니라
풍간과 흉간도 있으니 모두 임금을 사랑하는 데서 나온 것이라고 완곡하게 다시 설득했다. 이 재치 있는 화법에 임금의 노기가 누그러졌다고 하니 그의 처세술 또한 만만치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군가가 백성의 땅을 함부로 빼앗는 패단, 즉 명나라 마렵의 황장이나 고려 말의 사전과 흡사하다고 신랄하게 비판하며 토지 반환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과거 부정 사건의 단호한 처리. 1699년 이성희 등이 봉투를 바꿔치기 하여 과거에 부정 합격한 사건이 발각되었다. 명문가 자제들이 다수 연루되어 있어 온갖 방해와 압박이 있었지만 서문중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철저한 조사를 주장했다. 농간이 이처럼 파다함은 예전에 없었던 바입니다. 발각된 자도 몇 사람에 그치지 않고 발각되지 않은 자도 또 몇 사람이 더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결국 그의 강경한 태도로 문과 합격자 명단 전체가 무효 처리되는 초강수가 단행되었고 당시 여론은 이를 통쾌하게 여겼다고 전한다. 북한 산성 축성을 반대한 소신. 1703년 70세의 노구를 이끌고도 서문중은 마지막까지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숙종이 외적 침입에 대비해 북한 산성 수축을 명하자 그는 강하게 반대 상소를 올렸다. 이미 남한 산성과 강화도가 있는데 굳이 세 번째 요새를 지을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 핵심 논지였다. 그는 도성과 너무 가까운 위치, 병력 분산의 위험성, 그리고 무엇보다 흉년으로 굶주린 백성을 부역에 동원하는 것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굶주린 백성을 사역하는 것이 성상의 조정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면 백성을 어린애처럼 보호하는 정치에 어찌 손상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축성은 강행되었지만 이는 그가 죽는 순간까지 백성의 삶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인물임을 잘 보여주는 일화다. 희빈장씨 사사 사건에서 보인 신중함. 1701년 희빈장씨에 관한 옥사가 일어나 임금이 친국에 나섰을 때 병으로 나가지 못한 서문중은 상소를 올려 신중론을 폈다. 끝까지 추궁하지 아니하면 중전의 영혼을 위로하지 못하고 끝까지 추궁한다면 눈앞에서 말할 수 없는 염려가 있다며 임금이 종묘사직과 부자 간의 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후 사사가 결정되던 날에는 좌의정, 이조판서와 함께 직접 입궐하여 목숨을 살려달라고 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진 헌신. 서문중은 노년까지도 병든 몸을 이끌고 국사에 매진했다. 68세의 병으로 물러나기를 40번 넘게 청한 끝에야 판중추부사로 자리를 옮길 수 있었지만 이듬해 다시 영의정에 제수되어 계속 일해야 했다. 첨부문서를 통해 군가의 토지 변경 문제, 흉년 대책 등을 끝까지 진언했다. 1709년 정월 76세의 나이로 회현방 자택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부고를 들은 숙종은 원로를 잃었으니 슬픔을 어찌 이기리오? 라며 조회를 중지하고 3년간 복록을 지급하도록 명했다. 마침 도목정사 인사행정이 한창 진행 중이었던 터라 승정원에서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물었는데 숙종은 이미 시작한 일이니 그대로 시행하라고 답했다. 국가의 일상적 업무는 멈추지 않되 원로에 대한 예우는 극진히 갖춘 임금의 태도가 인상적이다. 평가, 화려하지 않지만 단단했던 재상. 실록의 졸기는 서문중을 이렇게 평했다. 오래 음관의 길에 있으면서 자목관리로서 다스리는 재주를 나타냈으나 정승 때의 명성은 음관 시절보다 크게 감손되었으며 학식도 없었다. 언뜻 박한 평가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몸과 마음을 조심하여 직무를 받드는 것으로 더운 날이나 비 내리는 날도 가리지 않아 당시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다는 대목은 그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서문중은 화려한 학문적 명성이나 정치적 수완으로 이름을 날린 인물은 아니었다. 대신 그는 밤낮 없는 성실함, 백성을 향한 깊은 연민, 그리고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법의 원칙을 지키려 한 강직함으로 숙종의 오랜 신임을 얻었다. 늦은 나이에 관직에 나서 청나라 외교에서 굴욕을 당하고도 다시 일어나 3번이나 영의정에 오른 그의 인생 궤적은 화려한 재능보다 꾸준함과 원칙이 결국 사람을 어디까지 데려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라 할 수 있다.